군 시절 이상한 후임병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군생활 시절 이놈 때문에 부대가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 저 또한 쏙 많이 썩혔던 놈입니다. 이 후임의 스타일을 말하자면 일단 하라면 하란다고 곧이곧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신병을 받을 때 왕고와 투고가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그 판에 더플백을 던지며 받아라라고 외치는 큰 소리에 예사 놈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똘똘한 놈이 신병으로 왔다고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원래 내 밑에 후임들이 이 놈을 대기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먹이고 해야 하는데 저희 부대는 공병대로서 부대원이 부대 내에 없습니다. 여튼 파견가 있는 관계로 내가 맡게 되었는데 대기할 땐 하는 게 없으니 실수나 사고를 치는 일은 당연 없죠. 그때는 말 잘 듣는 놈이 들어왔고 군생활 참 잘하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큰 오산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후임의 대기도 풀렸고 내무반에서 그리고 각과에서 업무를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대는 수송 장비 소대로 운전병이나 장비 운전병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놈의 주특기는 장비 정비여서 당연 정비창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였습니다. 그 고 투임에게 이 놈 새로 왔다고 소개하며 인계하고 저는 저대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때가 되어서 밥을 먹고 운전병 대기실에서 고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비창에 시끌시끌해서 나가봤더니 군용차 정비를 위해 새로 들인 부속품이 있었는데 그 신병이 그 새 부품을 모두 분해를 해놓은 겁니다. 들어보니 내가 인계했던 후임이 저걸 분해해서 조립할 정도가 되면 넌 군생활 이제 핀 거라며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후 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고참들이나 후임들도 신병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버려 두었고 설마 그걸 진짜로 분해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질 않았던 후임은 자신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하라면 한다고 곧이곧대로 하는 스타일인 그 후임은 그것을 진짜로 분해를 해버린 겁니다. 새로운 부품이어서 분해하는데도 정말 힘들진데 결국 그 부속품은 중사가 조립을 해서 망가지진 않았고 정상적으로 퍼진 차에 부착이 되어서 잘 돌아갔지만 신병은 엄청난 갈굼반과 신병이 그럴 수 있지. 참 의욕적인 신병이 들어왔다며 칭찬반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비창도 그때는 아주 큰 오판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보니는 병장을 달게 되었고 그 신병. 아니 이 시점에서는 신병이 아니니 그냥 고문관을 줄여서 문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문관이를 비롯한 다른 신병들의 영점을 잡기 위해 영점 사격이 있었던 날이어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탄창을 장착하는데 탄창을 반대로 그러니깐 총알이 보이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 장착을 하면 들어가지 않는데 문관이는 그것을 억지로 힘으로 장착을 했고 사격 시 발사를 했는데 발사가 안 되니 손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그 총은 정비대로 보내졌고 문관이는 군기교육대, 분대장은 영창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소대들은 똘똘한 놈인 줄 알았는데 고문관이 들어왔다며 탄식 아닌 탄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단순히 고문관이라는 오판을 했다는 것을 이때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시키는 일은 잘했었습니다. 대신 시키는 사람이 잘 시켜야 한다는 게 함정이었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 철칙이 만들어진 계기는 우리는 공병대이기 때문에 막노동과 비슷한 아니 막노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건설공병과 야전공병 그 두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부대였는데 한 번은 1년 동안 사용할 골재를 채취하러 골재장으로 가서 약 보름 정도 어느 정도 쓸 골재를 채취했고 포상으로 약간의 포상금과 외박이 주어졌습니다. 골재장에 가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신 한 달이나 보름에 한 번씩 2박 3일 휴가를 받았는데 집이 가까운 사람은 자기 집에 다녀오고 저같이 집이 먼 사람들은 그냥 외박으로 위수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읍내에서 방을 잡고 술을 먹으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골재가 절반 가까이 민간업자들에게 팔린다는 소문 아느냐며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문관이에게 누가 문관아 너가 국방부에 신고 좀 해봐라라고 말한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문관이가 외박에서 복귀하고 공중전화로 바로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특별한 혐의가 없어서 부대는 무사했고 간부들 모두 위기를 넘겼는데 이때부터 문관이 앞에 선 말을 조심했고 한동안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다시 골재장에 들어가서 문관이와 같이 일을 하는데 응용력이나 융통성이 없었던 문관이 때문에 힘들었던 다른 후임들과 같이 갔던 선임하사가 꾀를 내어서
문건이에게 저쪽 한 구석에다가 짬을 버릴 수 있는 구멍을 삽으로 깊게 파라고 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들어가 있었으니 필요하면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파면 되었는데 있으나 마나한 문건이 때문에 모두 힘들기 때문에 잡일을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멍을 파라고 하면 어디 가지 않고 그것만 계속하기 때문에 한참을 일을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문건이가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부르면 관등 성명은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급로나 주둔지 빼놓고는 모두 지뢰나 부비트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뢰 지역으로 들어갔는지 알고 탐침봉을 준비해서 들어가려는데 소리가 아까 구멍을 팠던 쪽에서 들려와서 가보니 자기 키를 훌쩍 넘기는 구멍을 계속 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놀란 반, 그리고 미안한 반으로 문건이를 구멍에서 빼내었습니다. 보통 구멍을 파다가 어느 정도 팠으면 눈치껏 쉬거나 아니면 다 팠다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문건이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고심하던 선임하사는 문건이를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같이 골재장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고 문건이에게 맞는 업무를 만들어서 시켰습니다. 나는 포크레인 운전병으로 그것도 바퀴가 달린 굴삭기 운전병이었기에 군사지역 민간지역을 가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공병 임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골재장은 최전방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 깊은 산속에 엄청난 강이 있었고 그 강에서 골재를 채취를 했는데 땅을 파다 보면 총알, 대포, 탄피, 지뢰, 수류탄, 박격포 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번은 수류탄이 나왔는데 어떤 놈이 문건이에게 야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해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아직 문건이에게 적용한 철칙이 적응이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문건이는 망설임 없이 수류탄을 강물 속도 아니고 지뢰 지역으로 안전핀 뽑아서 던져버렸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고 추가로 다른 폭발은 없었지만 최전방에서 그런 큰 소리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고 사단장을 비롯한 가 견대의 연대장 대대장들이 골재장으로 왔습니다. 선임하사는 문건이보다 그것을 시켰던 후임을 더 원망을 하며 어떻게 수습을 할까 고심한 끝에 입을 맞춰 문건이에게 우리가 짠 시나리오를 말을 해주었습니다. 문건이가 수류탄을 발견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는데 안전핀이 빠져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급하게 처리한다고 한 것이 지뢰 지역으로 투척을 했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문건이에게 2번, 3번 당부를 했습니다. 헌병들 수사관 그리고 병기과 준이들까지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채취하며 나온 고폭탄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시나리오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쓴 결과 선임하사의 시나리오는 먹혔습니다. 문건이는 포상 휴가를 받아서 휴가 출발을 했고 우리도 그동안 고폭탄의 위험 속에서 공병의 임무를 충실히 한 공로로 즉시 출발은 못했지만 외박과 휴가증을 받았습니다. 문건이가 휴가에 복귀해서 다시 골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 남은 잔반을 문건이가 파놓은 구덩이에 버렸는데 하루는 멧돼지가 그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포크레인 운전병이기 때문에 선임하사는 나보고 눌러버리라고 했지만 내 장비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사람 머리만한 호박돌을 한 바가지 퍼서 그 구덩이에 부어버렸습니다. 호박돌들을 걷어내고 그래도 멧돼지는 죽지 않았는데 선임하사가 칼을 문건이에게 쥐어주며 문건아 너가 멱을 따라. 우리는 문건이가 안 할 줄 알았고 선임하사도 그냥 문건이의 반응이 보고 싶었던 것일 뿐 진짜로 시킬 마음이 없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우리 문건이가 어떤 사람이던가요? 시키면 한다. 고지고대로 하는 상남자 문건이가 아니겠습니까? 칼을 받아서 손에 쥐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목에 칼을 푹 쑤셨습니다. 멧돼지가 그 고통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원래 짐승을 아는 사람이면 한 방에 했는데 문건이도 짐승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몰랐는데 보통 사람이면 안 죽네 하며 물러설 텐데 그런데 문건이는 돼지가 몸부림을 칠수록 계속 목에 칼을 몇 번이고 찔러 넣었다 빼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돼지가 몸부림을 치다가 지쳤는지 아니면 문건이가 막 찔러 넣다가 정말로 죽인 것인지 그때 멧돼지의 표정은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표정 같았습니다. 선임하사는 죽은 멧돼지를 보면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오늘 골재 목표량 모두 뽑아 놓으라며
우리 오늘 이 멧돼지 먹을 거니까 문관이에게 멧돼지 가죽 벗겨서 먹기 좋게 분리하고 머리와 내장 가죽은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선임하사는 술이나 다른 양념들을 사오기 위해 차를 타고 민통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술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아주 좋은 안주가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그날 목표량을 뽑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고 그 결과 목표량에 훨씬 상회하는 목표량을 채우고 문관이가 손질하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관이도 짐승을 손질을 할 줄 모르기에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관이는 멧돼지의 형체를 알아보질 못할 정도로 난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로 뒤덮인 상태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돼지 간으로 보이는 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간을 한 입 베어 물며 이건 생으로 먹어도 된다며 우리에게 건네는데 그때 문관이가 무서웠습니다. 나는 돼지 내장은 손질할 줄 알기에 물가로 돼지 내장을 가지고 가서 손질을 하며 선임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임하사와 다른 부사관들이 왔고 우리는 그곳에서 멧돼지 고기에 술을 곁들이며 먹었습니다. 드디어 골즈장에서 다른 조와 교대를 하는 시기가 왔고 우리는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후에 탄약고 근무를 서게 되었고 사수가 나 부사수가 문관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 3시 정도였는데 조금은 불안했지만 근무를 서다 큰 사고를 칠 일이 없고 말만 조심하면 되었기에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아이였기에 같이 근무를 섰습니다. 전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저는 그때 병장이었는데 나도 긴장을 하며 근무를 섰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니 적군이 탄약고를 기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문관이가 뭔 사고를 칠지 모르기에 문관이에게만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랜턴 빛이 탄약고 쪽으로 오는데 일직사령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직사령으로 예상되는 순찰자가 우리에게 오고 있어서 난 문관이에게 수화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랜턴이 일정 위치까지 오자 저는 문관이에게 일직사령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문관이 일직사령이란 말에 자기도 생각을 했는지 원래는 랜턴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관이는 랜턴 끄세요. 난 어이가 없어서 문관이에게 누가 수화할 때 존댓말 하냐고 다그쳤더니 문관이는 일직사령에게 랜턴 거라. 난 근무 끝나고 지통실에 불려가 일직사령에게 갈굼을 당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본인의 저녁이 다가왔고 군생활 훈련 중에서 겨울에 꽃 제설 작업 수차례 하다 보니 어느덧 혹한기가 다가왔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대대장이 공병대도 엄연한 전투부대이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응당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며 공병대대 전원 전방 근무에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 군생활 중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이 사고만큼은 정말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이 사건의 주역은 누구냐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관이입니다. 전편에서 GOP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 에피소드가 있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군생활을 아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이 새로 취임하면 굉장히 의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 대대장이 이취임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도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 대대장 이취임식하고 의욕적인 면을 보였는데 길어도 한 달 후면 다른 대대장들과 비슷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대장은 군생활에 제대로 미친 거였습니다. 어쨌든 사단장이 이취임식을 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대는 수송장비 소대이기 때문에 부대 특성상 행정병이나 시사병 등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부대원들이 파견을 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여러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소문에 사단장이 새벽이나 오밤중에 급습 순찰로 대대장이나 연대장을 조인트를 깐다는 둥, 어쩐다는 둥. 어느 부대는 시에피로 가지 않고 오밤중에 병들이 쓰는 내무실, 샤워장 정비실을 돌면서 이것저것 지적질도 하며 관물대를 발로 차며 이게 뭐냐고 부대 대대장에게 병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둥.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고 우리 부대도 당연상시 비상경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매를 맞기 위해 기다리는 죄인처럼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토요일 새벽 2시로 기억을 합니다. 갑자기 문관이와 대대장이 내무반으로 들어오고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에 깨워서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대장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마치 나 이등병 때의 모습을 대대장의 모습에서 봤다고 나을까. 문관이는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군장을 싸고 있고 건물대를 텅텅 비우며 더플백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문관이가 도대체 뭔 사고를 쳤기에 오밤중에 아니 새벽에 군장을 싸고 있는가. 그리고 저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할아버지는 공병대 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을 잡으며 관등 성명을 대었고 대대장도 내 공병대대 중령 아무개라고 관등 성명을 대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어떻게 휴가 출발을 할 수 있냐며. 지금은 군장 정리만 하고 기상과 동시에 휴가 출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내리고 그 할아버지는 내무실을 빠져나갔고 다시 취침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관이가 휴가를 간다고 하니 뭔 사고는 친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사단장이 문관이에게 휴가 출발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기에 그 당시에 우리는 문관이가 사단장처럼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문관이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고 다음날 전날 위병조장이 오침을 하고 있는 것을 깨워서 물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시 위병조장과 같이 근무를 섰던 사수의 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한 지 오래되어서 여러 절차의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 근무자 신고를 마치고 사단장이 불시에 순찰을 도는 소문을 종합한 결과 초번초 근무자 때 급습 방문을 한다는 통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번초가 문관이었습니다. 군생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무를 안 서는 게 제일 좋지만 근무에 투입이 되면 초번초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문관이를 초번초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상황이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문관이에게 다음에 근무 때 빼주겠다는 말과 함께 문관이 동의하에 한 거였습니다. 문관이는 시키면 하는 타입이었고 당시 완고였던 나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한 거였습니다. 이제 문관이가 근무를 섰던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문관이와 사수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위병조장은 초번 때 오지 않아서 바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차 한 대가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차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번호판에서 별이 두 개가 깜박깜박 거리고 있었다 합니다. 사수는 다리를 벌벌 떨며 문관이에게 수화해 라는 지시를 내렸고 문관이가 수화를 할 동안 위병조장을 깨웠다고 합니다. 문관이가 말했습니다.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운전병 하차, 초병선 3부 앞으로. 보좌관으로 보이는 중위가 초병선 3부 앞으로 오고 있었는데 뒷좌석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문관이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문관이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도시락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3회하고 나서 일어서서 그 할아버지의 이마에 총구를 찍었다고 합니다. 위병조장과 사수가 듣기에 머리에 뭔가 부딪히면 둔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문관이가 할아버지의 이마에 총구를 찍고 나서 문관이가 말했습니다. 꿇어 새끼야. 할아버지가 알았어 남포. 이 대화가 끝났을 때 위병조장은 왜 내가 위병조장을 할 때 문관이가 근무를 서냐며 불평을 했고 부대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바로 지통실로 갔고 지통실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근무 서고 있는 근무자 교대하고 나서 지통실로 불러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찍하사는 무슨 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병소로 뛰어갔고 위병조장은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사수는 벌벌 떨고 있었고 문관이만 의연하게 근무를 하니 국방의 의무를 늠름하게 서고 있었다 했습니다. 다음 교대 근무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근무 교대를 하기 위해 출발을 했고 문관이가 내무반에 들어오고 나서 환복을 하려고 하는데 불침번이 들어와서 야 너 환복하지 말고 바로 지통실로 뛰어가라고 큰소리로 말을 했고 우리는 그 큰소리에 잠에서 깬 거였습니다. 잠이 덜 깨서 무슨 일이 났냐며 불침번에게 물어보는데 문관이가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사단장이 순찰을 왔고 사단장이 지통실로 문관이를 소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뭔 일이 나도 제대로 터졌구나라며 앞으로 문관이 근무 세우지 말리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엎질러졌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통실로 불려나간 문관이가 대대장과 같이 내무실로 왔고 그 할아버지는 이마에 별 대신에 벌건 혹을 단 상태에서 내가 순찰을 돌 때 이렇게 근무를 충실히 서는 병은 문관이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답니다.
사단 정훈장교에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는 둥. 신교대의 근무 교육에 강조를 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며 문관희에게 칭찬과 휴가를 준 거였습니다. 사단장 포상 휴가를 받은 문관희가 복귀하고 나서 보름 후 우리 중대가 GOP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난 중간에 작업 때문에 빠져나왔지만 이틀 동안 경계 근무 훈련을 받고 나서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원 투입이 되고 나서 원래 경계 근무를 했던 아저씨 1명에 우리 공병대 2명. 이렇게 한 조로 근무를 서다가 그 아저씨도 문관희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문관희가 나름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책에서 북한 방송을 들으며 근무를 하는 사람과 페바에서 위병소 근무자의 생각이나 스케일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문관희의 소문만 듣고 문관희가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게 보이면 누르고 던지고 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같이 근무를 섰던 공병대 후임 1명은 아저씨를 말리고 싶었지만 여기에선 그 아저씨가 경험자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많이 아는 게 대장인걸요. 여튼 아저씨가 열배를 토했을 때 문관희는 늠름하게 북한 쪽을 바라보며 그 정도는 여기 오기 전에 이틀 동안 교육을 받았다며 난 나의 일에 충실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문관희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누르고 던지고 쏴라라는 조치를 취할 때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 상황이 되어도 지금처럼 차분히 있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습니다. 보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며 비웃음 반 조언 반을 하며 문관희를 무시를 하고 같이 근무를 선 후임 1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부대로 복귀를 하기 2-3일 전인 시기였습니다. 문관희가 나름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아저씨들의 평이 재수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무 한번 잘 서서 사단장에게 포상을 받았다며 그게 뭐라고 우리도 다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문관희를 거만하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자신들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 문관희는 듣고 있다가 늠름하게 아저씨를 보지도 않고 북한 쪽이나 투광 등이 비추고 있는 곳들을 보며 나는 내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이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문관희를 모르는 아저씨들이 거만하다고 느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우리는 문관희가 거만하건 말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이거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문관희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문관희가 거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겪은 이야기나 문관희에 대해 설명을 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문관희와 근무를 같이 서는 공병대 후임은 중 최소 상병 이상만 문관희와 같이 가야 한다는 조치를 했습니다. 각자 알고 있는 신들 하느님, 예수님, 알라 제우스, 미네르바, 토르 등등을 소환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 발생할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래 근무를 서던 초병 아저씨들에게만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되고 마지막 전원 투입 2-3일 전부터 공병대원들에게도 똑같이 실탄과 수류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초가 되는 상황이었고 이때 문관희는 다행히 탄창을 거꾸로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후임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불안감으로 문관희가 실탄을 지급받고 장전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전원 투입이 되었고 이때에는 특별히 바꿔서 병장들이 문관희를 감시, 많이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전원 투입이 되어서 초소를 옮기며 근무를 서는데 한 초소가 투광등이 들어오지 않는 초소였다고 합니다. 초병 아저씨는 북한 쪽을 보며 같이 간 병장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관희가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봤고 보다 못한 아저씨는 문관희에게 아저씨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보는 내가 다 불안하네. 이 말을 했을 때 그 병장 후임의 말을 들어보면 아저씨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광등이 나간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초병 아저씨는 여기서 근무를 서다 보면 산짐승들이 움직여서 긴장이 되고 하지만 100이면 100 산짐승들이니 그렇게 긴장을 하지 말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문관희가 훈련소에서 누구에게 경계 근무에 대해서 배웠는지 문관희의 말이 밤에는 소리 즉 청음에 의지해서 경계 근무를 하는데 그 소리는 짐승과 사람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어두운 곳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적응이 돼서 여기저기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수풀에서 뭔가 움직여서 문건희가 그곳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적응시를 하면서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초병 아저씨의 말이 아주 큰 화근이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였습니다. 아저씨, 산짐승이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겠냐며 왜 이리 긴장을 하느냐며 문건희의 스타일은 모른 채 페바에 있다가 GOP에서 근무를 서니 긴장한 사람을 달래듯이 말을 하는데 뭐 정 그렇다면 문건희에게 배운 대로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초병 아저씨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같이 있던 병장 후임은 초병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문건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문건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주의를 돌리려고 했는데 문건희는 갑자기 병장 후임을 보며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며 쉿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문건희가 보는 쪽으로 시선을 향했고 3명이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고 있었는데 초병 아저씨가 봐도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거 고라니인가? 그 말이 끝나자 맞아 상황병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으려고 하는 찰나 병장 후임은 문건희의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건희의 스타일을 모르는 아저씨는 거들먹거리며 계속 산짐승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병에게 말을 하면 우리의 일은 끝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호프 문건희는 선조치 후보고란 말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몰라도 선조치 후보고 아니냐며 초병 아저씨의 말에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초병 아저씨는 설마 이 공병 아저씨가 누르고 던지고 할까?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럼 아저씨가 배운 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사건의 마지막 단초가 아니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수풀이 움직였고 움직이는 무언가가 초소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초병 아저씨는 그것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야투경으로 그곳을 확인하려는 그때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후에 쾅쾅 소리가 들리고 소총 소리가 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상황을 보기 위해 문건희를 봤는데 영화 같은데 보면 신이 나서 총을 갈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문건희의 표정이 딱 그런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크레모아 누르고 수류탄 2발 다 던지고 순식간에 탄창을 바꿔가며 모두 갈겨버리고 있었답니다. 탄창이 4번 탄창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 초소 옆 협초소 등 여러 초소에서 같이 경계 근무를 하던 공병대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문건희를 생각했고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밤중에 문건희가 갈긴 쪽으로 수색대가 투입이 되었고 보병연대 연대장, 각 대대장, 사단장 헬기 타고 GOP까지 왔습니다. 문건희와 같이 경계 근무를 했던 아저씨는 반쯤 넋이 나가 있었고 상황병에게 빨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그 병장 후임이 정신을 차리고 상황병에게 말을 하는데 상황병은 계속 보병 아저씨만 바꾸라고 했고 다른 관측병들의 전화에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그 초병 아저씨는 공병대 아저씨가 크레모아 누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선조치는 공병대가 했다며 그렇게 상황 보고를 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병장 후임은 무서워서 자신의 총을 꽉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단장, 연대장을 비롯한 장령급 장교 그리고 각 지휘관급 장교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수색대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로 추정되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장은 급히 상급 부대에 보고를 했고 GOP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휴전선과 북한 휴전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당연 북측이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튼 북측에 긴장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빨리 보내야 하는데 철책 너머에 GP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보고를 하니 북측 초소의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는 게 보였답니다. 매복 작전을 하고 있는 수색대에서는 아무런 보고나 이상 징후가 없었지만 여튼 심각한 상황이었고 저는 파견지에서 비상 상황을 맞으며 부대 복귀를 위해 민통선을 빠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단장이 문건희를 기억 못하고 공병대가 참 일도 잘하고 경계 근무도 잘한다며 칭찬과 격려를 했고 다시 문건희는 휴가를 출발했습니다. 문건희가 휴가 복귀 후에 이때 휴가를 제법 긴 거를 받았고 약간의 위로금 아니 포상금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휴가 복귀 후 사단내 휴양지에서 며칠을 띵가띵가 보내고 거기서 복귀하자마자 문건희가 정기 휴가를 다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사이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 후로 문건희를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문건희를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건들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위병소 유류고 탄약고 사각지대에 초소 하나가 더 있었는데 여튼 야간 경계 근무 주간 근무에서는 전역할 때까지 열대었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문건희가 병장 때 일찍하사 근무도 열애가 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치면 폭풍 갈굼을 당했지만 같은 사고를 문건희가 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문관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즐겼을 것 같기도 합니다. GOP에서 사건은 아저씨의 말을 들으면 뭔가 통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문건희의 스타일을 모르겠습니다. 뭐 군생활 자체는 융통성은 없지만 FM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 아들 군번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요. 저녁 후에 한번 만나서 문건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놈이 완고되면 얘들 죽겠다 걱정을 했었는데 상병 말부터인가 휴가를 다녀오더니 자기 공부해야겠다고 했답니다. 상병 말이면 병장만큼 자유롭지는 않지만 자기 시간은 다른 병들보다 많이 있는데 문건희 그놈은 전설적인 인물이기에 남들 다 점호 청소를 해도 혼자 구석에서 책을 보고 시간만 나면 책을 봤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주특기에 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과에 가도 별 터치도 없었고 할 일도 없어서 문건희는 부대에 남아서 자기 보고 싶은 책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문건희가 완고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문건희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것저것 하다가 입대를 한 케이스인데 휴가 가서 뭘 봤는지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문건희 후임들 중 명문대생 출신들이 덜어 있었어 그 애들을 모아놓고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문건희 때문에 그 애들 개인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문건희는 생각하다가 애들을 모두 모아놓고 앞으로 점호 청소는 우리 다 같이 한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그날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장들도 완고가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했는데 병장들이 이등병 때부터 그런 잡일부터 하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투덜거리면서 대충 해도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병장들이 뭘 하던 120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완고부터가 정신없게 움직이니 그 밑에 병장들도 점점 빨리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청소 시간은 단축이 되고 더 효율적으로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문건희가 제안한 것이 정책이 되어 점호 청소 시간부터는 각 개개인의 개인 시간이 늘어났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다른 중대 애들도 저 중대는 뭔 일인지 병장들도 걸레를 빨고 들고 다니며 이등병처럼 청소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중대 완고가 문건희. 속사정을 모르던 그 애들은 문건희를 뒤에서 욕했다고 합니다. 대대장이 한 번씩 각 중대를 불시에 돌며 점검을 했는데 문건희가 있던 중대는 대대장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두들 청소를 끝내고 여유롭게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책을 보고 있어서 그게 더 대대장 눈에는 더 좋아 보였는지 각 중대 행보관들과 중사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